시장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주가가 출렁이고 또 바이오 회사들이나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제 실패할 때마다 바이오 실체가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바이오 인더스트리를 시작을 했을 때 이 기초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임상 1상도 이렇게 갔겠죠. 그죠? 와, 우리나라 이제 막 되는구나. 임상 1상에서 2상, 2상으로 가는데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제법 있는 거예요. 2상에서 3상으로 갔을 때 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덜 성숙하다 보니까 처음 임상 1상을 들어가고 임상 2상이 들어가고 외국계 회사하고 협력한데 그러면 와 하고 흥분을 했던 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면은 그 기대가 확 꺾이면서 바이오가 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만큼 갔던 회사가 있었고 그 뒤에 또 더 많이 갔던 회사가 있었고 그 뒤에 또 그 경험을 쌓아서 더 많이 가는 회사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패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쌓였고요. 우리나라는 바이오에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인더스트리를 보면요. 무섭게 변했어요. 그 IMF 직후에 IT가 이 한국을 이끌어왔다면 이 바이오는 그거보다 훨씬 큰 어떤 그 동력을 만들어낼 거다. 안녕하세요. 지노맨 컴퍼니 배지수 대표입니다. 지노맨 컴퍼니 2015년 9월에 저희가 창업을 했고요. 지노맨 컴퍼니는 원래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 박테리아를 가지고 약을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약산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약산업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하기 전에 미술사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미술사를 빗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술산업이 옛날에는 르네상스도 있었고 발전을 해오다가 사진기가 개발이 되면서 미술가들이 멘붕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해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임상파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느끼는 게 뭔지,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 방법이 뭔지 이런 걸 개발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엄청난 그 사조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신약 개발도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약은 전부 케미칼 약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케미칼 약이 너무 많이 개발을 되다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케미칼을 가지고 더 이상 약을 만들 게 고갈돼 버린. 그러니까 이제 제약 산업은 이제 끝났나?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라는 산업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항체를 가지고 약을 만들기도 하고 세포를 가지고 약을 만들기도 하고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완전히 의학 쪽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정신과 의사였고요. 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하다가는 다 망한다.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레지던트 할 때 IT 쪽에 벤처 붐이 확 일면서 어떤 그 벤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걸 좀 목격을 하면서 저도 좀 저런 데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때 그래서 듀크 대학에 MBA 합격을 해서 이제 그쪽에 다니게 됐어요. MBA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 회사 이렇게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베인앤컴퍼니라는 데서 이제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거기를 입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비즈니스 트레이닝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MSD라는 회사에 또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또 대외 협력 쪽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MSD에 제일 높으신 분 사장님의 월급을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안 많더라고요. 내가 저 정도의 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 MBA 가기 전에 생각했던 벤처, 뭐 창업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다시 확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MSD 사표를 냈죠. 그 다음부터 제 사업을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뭐 말아먹은 것도 참 많고요. 힘든 고생도 하고 하면서 의과대학 친구 박한수 박사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집에서 둘이 만났는데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스턴 쪽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인더스트리가 지금 새로 태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자기가 이제 요
기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제안들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막 이제 떠오르면서 각광받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몇몇 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특히 기존의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나 요거트 영역하고는 조금 더 다른 치료의 영역에 대한 접근은 아직 좀 시작 단계였거든요. 저도 이제 컨설턴트 출신이고 비즈니스 경험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저한테 온 사람들한테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듣다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챌린지를 걸면 대부분 한 몇 번 질문을 하면은 그분들이 기가 죽어요. 근데 그날 그 맥주집에서 박한수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그거 참 좋은 질문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푸드 레벨이지만 앞으로는 치료, 제약의 영역으로 이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측면을 갖다가 이제 높이 평가했던 것 같고요. 유산균이라는 게 100년이 넘었지만 왜 지금 와서 이게 태동을 하는가? 이게 이제 유전체 기술의 발전이에요.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때 한참 했었죠.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1990년 초부터 2000년 초까지 10년 이상을 글로벌하게 많은 연구소들이 모두 그 총 역량을 집중해서 인간의 유전체를 한번 굉장히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될 당시에는 거의 한 3조 이상의 그런 비용이 든 반면에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이 기술이 점차 진보함에 따라서 비슷한 그런 연구도 이제는 100여만 원에 할 정도로 그 시간과 그리고 코스트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인간의 유전자만 분석하지 말고 동물 유전자도 분석해보고 뭐 또 이렇게 박테리아 유전자도 분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체 분석의 그 산업이 하나가 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한수 박사 보고 내일 술 깬 다음에 우리 내 오피스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방에 앉아서 어제 네가 한 얘기를 지금 나한테 다시 그대로 다시 해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의 그 사업 계획서에 이제 초안이 됐던 것 같아요. 투자자들하고도 얘기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바이오 US나 뭐 JP 모건 컨퍼런스나 이런 컨퍼런스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들 아주 대규모 회사들하고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 회사를 성장을 시키려면 거기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끼기만 해도 너무 이른 것 같다. 네, 지금 가가지고는 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내년에 바로 가서 하면 당황하실 테니까 금년에 가서 분위기라도 파악하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어요. 갔는데 바이오 US 같은 데를 가보면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있고요. 바이오 벤처들이 쫙 있어요. 진짜 양쪽이 참가를 해요. 바이오 벤처들은 파는 쪽이에요. 그리고 빅파마들은 사는 쪽에 바이오 벤처들이 거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약이 될 거고 막 설명을 해요. 빅파마들이 보고 있다가 괜찮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또 높은 사람들하고 미팅을 또 어레인지를 해주기도 하고 자기네하고 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미팅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데 저희가 이제 미팅을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마 될까 그러면서 이제 한 5군데만 한번 넣어보자 그랬는데 그 5군데가 다 이렇게 또 수락을 해주고 만나자 그러고. 근데 그 회사들이 다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큰 훌륭한 회사들이죠. 파이자에서 저희 만났던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 인더스트리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근데 약이 되려면 기전 연구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전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고 또 박한수 박사하고 얘기를 했었고 박한수 박사가 미생물학자가 아니고 유전체 의학을 연구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학에서만 공부를 했었으면 기전 연구에 대해서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유전체 의학을 해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전 연구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유전체 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개체로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와 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이제 학회라든지 미팅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하나의 원인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영향을 주는지를 파는 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물질을 그럼 단독 투여하는 것이 더 낫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기전이고,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지난 다음에 파이자의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나 1년 전에 니를 만났는데 네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숙제 다 한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 얘기를 너무 이렇게 숙제로 받아들이고 다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워낙 많은 회사를 만나서 너무 그냥 생각나는 걸 툭툭 던지기 때문에, 근데 무슨 숙제를 했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해줬죠. 그때 이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300개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가 있고 이 바이오 US에 30개 회사가 돌아다니는데 기전 연구는 너네가 최고였던 것 같다.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한 애들은 처음 봤다. 그런 얘기를 그때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도 확 좋아지고 신뢰도 주게 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저희가 이제 딜도 나중에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그때의 리서치 자체는 좀 프리미티브한 수준이었는데 그걸 계속 보강을 해가지고 금년에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이제 논문을 싣게 됐죠. 그게 이제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면역 항암 기전을 규명한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레지던트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죠. 암 환자를 안 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암병동에서 항암 치료를 받던 환자분들은 다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종양학자가 정신과에다가 컨설트를 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서 보거든요. 그때만 해도 화학항암제 시대였어요. 암병동을 가보면요, 비참했어요. 항암제라는 거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기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만 죽이면 좋은데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세포가 뭐냐면 머리카락, 그다음 장의 상피세포들 다 죽여버려요.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고통스러워요. 진짜 고통스럽고 그 화학항암제 시대는 그렇게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게 또 시대가 지나서 면역항암제가 나온 거죠. 면역항암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외선을 받잖아요. 자외선을 받으면 이 자외선이 때리면 피부에 수시로 암세포들이 생겨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탁 기전을 발휘를 해서 그 암세포를 탁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면역세포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암세포가 생겼는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한테 나는 암세포가 아니야, 나는 공격하지 마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그 시그널을 받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T세포는 암세포인지 모르니까 공격해야 되는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멍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그 사이에 쫙 자라는 거죠. 면역항암제라는 건 뭐냐면 이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한테 나를 공격하지 마 하고 보내는 그 시그널을 차단하는 치료제예요. 딱 차단해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인지를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 면역항암제가 나오면서 옛날에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입원을 하고 입원을 해서 혈관 주사를 맞고 근데 치료받으면 부작용이 너무 고통을 받았다면 면역항암제는 입원도 안 해요. 외래에서 2주 정도에 한 번 와가지고 주사를 맞고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해요, 환자가. 그런데도 치료가 돼요. 면역항암제가 나오면서 1기권, 4기권 별 상관이 없어졌어요. 바이오 US를 가는데 그때 머크를 만났어요. 20분 정도를 저희의 그 면역항암제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쭉 설명을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면역항암제 별로 관심 없고 불임 쪽에 자기네 관심 많은데 저희 불임 쪽에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10분 남았어요. 잠깐 스톱 나 있어 그러면서 컴퓨터에서 막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걸 한 5분 내지 10분 안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관심을 확 가지면서 본사 가서 얘기했더니 불임보다 먼저 얘기했던 면역항암제 그거 갖고 계속 얘기를 좀 해보자. 저는 금방 그래서 이제 곧 딜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까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6월, 7월부터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더라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제 독일 머크 입장에서는 글로벌 제약 회사고, 근데 저희는 한국에 있는 이제 작은 바이오 벤처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상 시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독일 머크 측에서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하게 되고, 그런 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다가 좀 교착 상태를 좀 맞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요나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뭐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요나서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요나하고 피노키오가 되게 플롯이 비슷하다. 이게 뭔가 정신과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막 핸드폰으로 구글을 뒤져봤는데 요나 앤 피노키오를 쳤더니 논문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중에 한 논문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요나하고 피노키오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나라는 사람은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고래뱃 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와서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피노키오는 아빠 말씀 안 듣고 거짓말하는 못각 인형이었다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러 고래뱃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람이 됐어요. 그때 깨달았죠. 고래뱃 속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련, 뭐 어떤 아니면은 바닥을 치는, 뭐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개념 성장 단계구나.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 그 해외 회사하고 딜이 지금 스톡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지금 엄청난 하나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과연 고래뱃 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는가. 그 내용을 듣고서 아,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논의를 다시 복귀시키는 게 저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뭐 소위 말해서 이판사판으로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훌쩍 이제 미국을 건너가게 됐고요. 미국 동부터 서까지 이렇게 횡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우선 보스턴에 가서 우리 임상시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문을 해줄 이제 교수님들을 우선 만나 뵙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샌프란을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고 저희 임상 시험을 현재 같이 진행해 주고 계신 임상 시험 이제 유명한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또 자문가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독일 머크랑 협업을 하는데 임상 시험 뭐 어떤 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논의를 하게 되고요. 곧이어서 이제 스탠포드로 넘어가서 현재 저희 임상 시험을 이제 총괄하고 계신 이제 교수님을 만나 뵙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일단은 이 협업을 성사시켜야겠다라는 이제 일념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최대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진 부사장이 쫙 돌면서 상당히 어려운 미팅들을 하고 왔는데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한 미팅 한 미팅 할 때마다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저의 불안감을 좀 달래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 스톡돼 있던 게 다시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11월 정도에 이제 머크에서 최종으로 메일이 왔어요. 그동안 자기네가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동 연구 계약을 사인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일단은 이제 안도? 아, 이것으로 우리 회사가 글로벌 제약회사 협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한 단계 이상 발돋움 도약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딱 생각하고 느끼고 나니까 굉장히 안도했고, 또 워낙 그 기간 동안에 애써주신 대표님이야 여러 가지 뭐 임상개발, 사업개발, 또 연구소 분들한테 그냥 감사한 마음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면역항암제를 만드는데 여러 개의 균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다가 하나의 좋은 균을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이라는 균인데 1년 이상 이렇게 아마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요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다 해왔죠. 어느 날 갑자기 변리사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에벨로에서 특허를 낸 게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그 특허를 침해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큰일 났다 싶었죠. 미국에 계시는 김공식 변리사님을 만났죠. 근데 그분 얘기가 소송을 걸어봐도 될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허는 시카고 대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이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한테 전용 지식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 시카고 대학 특허를 자기들의 엄브렐라 우산처럼 활용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바닥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나만이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허를 자세히 보니까 약간의 그 허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했어요. 우리가 그 생물 시간에 배웠지만 종속, 과목, 강문계 그러잖아요. 종이 가장 작은 단위고 그 위에 속 단위가 있어요.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이렇게 세균 이름을 붙이면 이거는 종이에요. 종 단위예요. 그래서 속 단위는 뭐라고 하냐면 비피도박테리움까지 하면은 속이에요. 그러니까 비피도박테리움 하면 속이고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하면은 종인 거죠. 에벨로 특허를 보면은 비피도박테리움을 가지고 항암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자기네 고유 권한으로 이제 특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특허네 하고 좀 찾아봤더니요. 놀랍게도 시카고 대학교 교수 그 발명자께서 실제로는 발명을 굉장히 조금 해놓고 특허는 굉장히 넓게 받았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알고 이거는 부당하게 특허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이제 특허를 낸 거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근데 우리는 외국계 회사고 에벨로는 또 뭐 보스턴에 있는 회사고 이게 또 승산이 있지는 않을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돈을 쓰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좀 부분들에 좀 공감이 돼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탄원할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그거를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너네가 우리가 이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 권리를 인정을 해주면 비피도박테리움 세균을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 건 에벨로하고 저희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안 되면은 우리가 이 특허를 무효하는 청원을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에벨로에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계속 답을 안 줬어요. 계속 답을 안 주다가 청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메일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고 하루 동안 되게 긴밀하게 서로 1시간 정도 단위로 저쪽에서 또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그걸 갖고도 회의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고 거의 새벽 5시 정도가 됐는데 에벨로에서 최종적으로 답이 왔죠. 이거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알아서 해라. 근데 너네가 청원서 넣는 순간 너네와 우리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는 없을 거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일체 협상이 없다. 저도 이제 그날 밤 꼬박 새면서 오기도 생기고 이제 약간 너무 우리를 얕본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마지막에 제가 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청원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좀 약이 올라서 한마디 썼죠. 경쟁보다는 협력이 양사에 훨씬 큰 이익을 줄 거라는 것을 나는 미국의 너네 나라에 있는 MBA에서 내가 배웠다. 그래서 이걸 청원을 넣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협상할 수 있는 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냈죠.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서 소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 1차 판결에서 이겼죠. 시카고 대학 특허는 실제로는 10 정도였는데 100을 받았지 않냐.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의 법률적 주장일 뿐이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10 정도밖에 안 했으면은 나머지 90이란 건 알 수가 없다. 웬만한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이 분야의 정통한 사이언티스트가 해야지 심판부도 그 무게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항암 관련 분야에 아주 유명하신 분을 저희 쪽 전문가 증인으로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잘 증언해 주신 거 그게 이제 큰 키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지노맥 컴퍼니 연구원님들이 또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풋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한 대기업에 PT를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걸 벤처한테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냐. 내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꾸 기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보다 잘할 수 있나? 그리고 괜히 내가 또 여기 PT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너무 공개를 해서 그럼 얘네들이 쉽게 따라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도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저희한테 투자도 안 했고 무슨 뭐 협력 관계도 못 맺고 그러고 끝났죠. 3년 정도가 지나서 저희는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의 FDA에 IND 파일링도 넣고 임상연구 허가도 받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 기업을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저쪽에서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았고 인력도 훨씬 많고 근데 왜 벤처가 이기지?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벤처가 같은 걸 가지고 경쟁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대기업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벤처가 이기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데 저는 무모함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한 5개 정도의 생산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맡길까 결정을 해야 되죠. 제가 공장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 미팅하고 여기가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결정을 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돈 100억 정도짜리의 큰 의사결정이었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그 대기업에서 내가 그 결정을 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 걸려야 그 회사 5개를 비교할 수 있는 리포트가 나올 것 같아요. 벤처라는 데는요,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의사결정들이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현장에 CEO가 같이 들어가서 결정을 해요. 이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나는 죽는다. 저희 회사는 이제 지금 이제 상장을 했고, 이제는 제법 회사다워졌어요. 조직 구조가 아주 이제 좀 위계 질서도 잡혀 있고,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여태까지 빨리 성장을 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벤처다움이고 무모함이고 좀 겁 없이 도전하는 거고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의 DNA로 박혀서 우리 회사가 향후 이제 더 커졌을 때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희 회사가 여태까지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10년도 안 된 혁신적인 분야예요. 저희가 또 신규 타겟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아주 도전적인 분야고 또 저희가 좀 자폐증 치료제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직까지 약이 없는 신규 분야들이에요. 저희가 도전했던 항상 모든 분야들은 뭐냐면요. 신규 분야들이에요. 신규 분야를 들어가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인류 전체가 인더스트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모든 걸 이제 하나하나 개척을 나가기 때문에 불확실성들이 높고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성공하잖아요. 먹을 게 너무 커요. 저는 회사가 이제 정말 성장을 하려면 이런 분야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세팅한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GDP로 따지면 전 세계 한 10위권 되는 선진국입니다. 대단한 나라. 사실 우리나라 뭐 한국은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지만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고 GDP 10위권 안에 있는 국가들을 잘 꼽아보시면 각 나라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 같아요.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나온다면 저는 지노맨 컴퍼니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 20년 안에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암젠, 뭐 길리어드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저희 회사의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뭘 해왔냐? 되게 도전적인 분야들을 해온 거예요. 무모한 도전들을 해왔고 남들이 건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분야를 해왔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회사가 그런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어떤 그 문화와 어떤 도전 정신과 철학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